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 전영선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전운전 하셨죠? 그리고 댁내 다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도로를 보면 참 많이 발달됐습니다. 참 60년대, 70년대보다도 전국 시골까지 페이브멘트가 다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도시 내에는 그런대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어서 행인들이 참 그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이 지방도로, 도시를 벗어나서 지방도로만 가면 이 인도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갈 길. 특히 지방의 왕복 2차선 도로는 사람 다니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길을 걷다 보면 이게 자동차를 위한 도로, 사람이 위한 도로냐. 여러분, 지방도로 앞으로 이 휴가 때 자동차 가지고 태우고 지방 가실 겁니다. 제발 사람 행인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안배하셔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이름 없으면 출세를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새 모델 만들어내면 이름 짓기 참 골머리 앓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좀 튀는 이름 없을까? 이 자동차 뭐 소나타니, 무쏘니, 뭐 오피러스니 별별 이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 국산차도 하도 외산 이름, 뜻도 모르는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모두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데, 전 좀 바라고 싶어요. 우리 국산말 좀 이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맵시나, 국산차 중에서 맵시나 세나라 참 이름이 예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자동차 120년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자동차가 탄생했다 사라지는데 처음부터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 역사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름, 이 기네스에 올라가 있어요. 이름이 뭔가? 한번 오늘은 그 재미있는 얘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재미난 자동차 이름은 바로 치티뱅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띠띠빵빵이라는 뜻인데 아주 재밌죠? 이 자동차 이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1910년대 영국의 루이스 주브로브스키라는 아주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귀족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동차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레이스도 굉장히 좋아해서 20년까지 여러 번 영국 내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귀족입니다. 이 주브로스키 백작은 항상 레이싱을 하면서 내 손으로 만든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드디어 1920년에 벤츠에서 뼈대를 사오고 엔진은 비행기 엔진, 차체는 보트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2대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생각만 해도 참 자동차 기이하게 생겼죠. 보트 모양의 자동차. 이제 자동차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브로스키 백작은 이름을 치티뱅뱅이라고 붙이고 자동차 회사 이름도 역시 치티뱅뱅 자동차 회사로 붙입니다. 이 자동차 이름이 나니까 영국 사람들 너무 기이하고 재밌어서 영국 공군에서는 말이죠. 이 치티뱅뱅을 이용해서 노래까지 만들어 아주 즐겁게 부르고 다녔어요. 그래, 그만큼 유명합니다. 이 치티뱅뱅이 뭐냐면, 비행기 엔진, 이 차에 얹은 비행기 엔진이 시동할 때, 돌아갈 때 나는 소리가 치티뱅뱅, 치티뱅뱅,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기를 쫙 끌다가 1922년, 그로부터 2년 후죠. 불행하게도 이 제작자인 주브로스키 백작은 역시 카레이싱에 출전했다가 사고로 사망을 하고 말자 이 회사는 2년만 열었다가 문을 닫는 그런 비운의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티뱅뱅 자동차 이름하고 노래는 후세까지 전해왔습니다. 지금은 서울 부산 간 한 400km 남짓하죠. 이 고속도로가 쭉쭉 뻗어 있고 지방도로도 잘 발달돼 있어서 자동차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서울 부산 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과거에 이 서울 부산 간을 자동차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던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고 국도 제도 몇 번 달려봤는데 대부분 서울이나 부산 벗어나면 자갈길,
그리고 웅풍풍 패여서 자동차 부서지기 십상이었죠. 그런데 1920년에 처음으로 그 옛날 시절에 도로도 미비하던 아주 원시적인 도로가 있던 시절에 자동차로 경부간, 서울 부산 간을 돌파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동차 운전 강습소가 서울에 생겨났습니다. 이름하여 경성자동차 강습소인데요. 이 강습소가 다음 해인 1920년에 부산에다가 분교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뭐든지 하면 이 돈을 벌려면 선전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교를 선전하는 방법,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전을 할까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아이디어를 물어봤더니 마침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그러면 이 차에 우리 학원 자동차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돌파를 해봅시다. 아, 굿 아이디어. 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1920년 6월 19일 새벽 1시에 세 대의 자동차에 학생 8명, 운전기사하고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기자 2분 해서 10사람이 세 대에 분승을 해서 부산으로 사상, 역사상 최초로 부산까지 돌파하는 긴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경부선 돌파되는 루트를 어디로 잡았냐면 수원에서 이천에서 충주에서 상주를 충주에서 그 문경세제가 굉장히 높죠. 너무 유명하죠. 문경세제를 넘어서 상주로 해서 김천, 대구에서 경주, 울산으로 해서 부산 가는 루트를 잡았는데 처음에 계획하기는 20시간, 20시간 만에 돌파하자. 요새 20시간 그러면 너무 웃는 얘기죠. 요새는 한 7시간 많이 걸려도 돌파하지만. 이래서 드디어 대장정에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길이라는 게 문경세제를 넘어서 가는 그 자동차 길이라는 게 아주 그 원시적인 길이었어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보면 파발 있죠. 파발, 나라에 급한, 서신을 갖다가 말을 타고 달리는 북발, 서발, 남발 해가지고 그 파발길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원으로 해서 충주, 문경세제에서 이렇게 말을 달리는 길이 부산까지 그렇게 났던 겁니다. 이 파발길을 따라서 자동차가 가는데 충주까지는 그런 데로 갔습니다만 이 문경세제를 넘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좁은 길에다가 어떤 길은 길이 너무 나무가 무성하고 해서 톱 가지고 가면서 그 나무를 피워내고 길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차 한 대가 문경세제에서 넘다고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두 대는 미리 대구까지 가서 밤을 새우고 그 이튿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제 처져 있던 자가 합류를 해서 경주로 해서 울산, 부산까지 무사히 돌파를 합니다. 큰 고장 없이. 처음에는 20시간 했는데 중간에서 고장 나는 바람에 그만 39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은 이 경부 돌파되는 우리 자동차 역사상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런 위협이 없습니다. 그 이후 이 경부 돌파대가 경부간에 돌파한 다음에 1924년에 당시에 총독부에서 드디어 문경세제를 자동차와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다시 개보수해가지고 경부 자동차 교통을 개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물론 길은 문경세제를 다듬어서 자동차 길을 만들었습니다만 당시에 자동차라는 게 너무 미숙해서 장거리 운행을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그 경부 돌파대 덕택에 오늘날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 목포까지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개척의 정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나라의 자동차 시대를 개막시켜준 최초의 자동차들, 초기의 자동차들은 다 불멸의 위협을 달성한 자동차들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가 어떻게 상륙을 했는지 그 내용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가 1875년 문호를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세국주의 정책으로 꽁꽁 문을 닫고 외세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특히 과학 방면에서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 수 없이 1875년 자의반 타의반으로 3대 항구로 개항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양의 문물들, 우리보다 앞선 과학 문명들과 또 서양의 기술자들, 또 서양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성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제일 처음 과학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전기, 그 다음에 증기선입니다. 제일 첫 번에 들어온 것이 교통에서는 증기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전차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차가 나타나죠. 그런데 자동차가 사실 비행기가 제일 늦게 나타나고 그 전에 자동차가 나타나는데, 이런 개와 바람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고종이나 임금님이나 대신들은 외국인은 벌써 자동차가 나타나 길을 누비고 다니더라 하는 얘기는 이 기술자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190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 왕의 임관식에 사절로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고종의 아들이었던 이재각, 이재순 두 왕자가 1902년에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에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자님이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들어가 보니까 자동차로 다니고 임금님이 자동차를 타고 또 이 두 왕자님은 영국에서 자동차를 타봤어요. 그래서 귀국한 다음에 고종께 그 보고를 하면서 자동차 얘기까지 해서 자동차는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1902년 12월 달이 고종 재위 4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하신 지가 40년째. 그동안 40년 동안 내후 외환 얼마나 참 복잡하고 사단안했습니까? 그렇지만은 고종께서는 옥체 하나는 강건하셔서 자 건강하게 지내셨다 해서 그냥 지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12월 달이 고종의 생신이었던 겁니다. 이 생신을 기해서 그 건강 40주년 재위를 갖다가 기념하는 나라잔치인 친경 예식을 베풀자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 대신들의 엉뚱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발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대감님들. 우리 이 기쁜 나라잔치에 외국 임금도 탄다는 자동차 한 대쯤 들여다가 이 기쁜 날에 주상을 자동차로 모셔서 식장까지 배웅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모두들 만장일치입니다. 그래 좋소 해서 이제 그렇지만 그 임금님의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종께 주청을 드렸더니 고종이 처음에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 지금 비난한 나라 그 백성들이 굶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찌 호요식 자동차를 그 고급차를 탈 수 있겠소? 그런 소리 아예 마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거절을 했지만 어떡합니까? 여러 대신들이 추청을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도 자동차 시대를 맞을 것인데 먼저 들여다가 주상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시는 것도 과학문명에 앞장서시는 겁니다. 이래 할 수 없이 자동차 한 대를 도입하도록 허가를 해서 근데 이 친경예식이 1902년 12월 달에 베풀려 했으나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웠답니다. 그리고 흉년이었고요. 그래서 1903년 봄으로 연기를 하고 자동차도 역시 1903년에 들여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허락을 받은 자동차를 어떻게 들여왔느냐 하면 당시에 초대 주한 미국 공사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사람을 불렀던 거죠. 탁지부 대신이. 탁지부 대신 그러면 재경부 장관 아닙니까? 이 호레이스 알렌은 사실은 그 의사며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 외교관으로 변신한 아주 그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알렌 보고 여보시오. 우리 주상께서 자동차를 타시려 하니 당신이 미국에서 좀 한 대 주선해가지고 보내주시오. 해서 들어왔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04년에 이 노일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 땅에서 러시아하고 붙은 노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최초의 임금님 자동차는 온데간데 없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기록을 찾아봤지만 상륙은 들여왔다만 기록이 있고 그 후에 기록이 없어 섭섭합니다. 그런데 제가 1986년에 아주 또
엉뚱한 재미있는 기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1903년에 임금님 자동차가 처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자동차가 아니라 이미 2년 전인 1901년에 이 땅에 자동차가 있었던 흔적,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사진하고요. 1901년 봄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사진학 교수인 버튼 홈즈라는 사람이 새로운 그 카메라를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들고 전 세계로 여행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사진을 찍고 세계를 돌다가 일본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일본서 사진을 찍고 며칠 놀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여보시오, 여기도 좋지만 조선에서도 경성을 한번 가보시오. 거기에 뭐 아주 옛 고족도 많고 하니까 참 볼 것이 많소. 이 소리를 듣고 그 길로 화륜선을 타고, 증기선박입니다. 화륜선을 타고 인천 앞바다에까지 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반 부두가 없어서 인천 앞바다에다가 화륜선 정박시켜 놓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나룻배 쪽배를 타고 상륙을 합니다. 버튼 일행은 상륙해가지고 제무표까지 짐을 지게꾼에 실려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2년 전에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이 됐으니까 기차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니까 숙소를 찾는데 마침 역 건너편에 철도 호텔이 있고 영어로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반갑다 싶어서 들어가는데 마침 그 주인이 영국 사람 선교사가 그 호텔을 경영했던 겁니다. 여기 여장을 풀고 서울 시내를 구경하다가 한 이틀 후에 자동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서대문 한강을 나가려고, 사진 찍어 나가려고 빌려가지고 서대문을 막 빠져나가는데 마주오는 서달구지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박치기 충돌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버튼 홈즈가 1906년에 자기 일기 세계 여행기를 써내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고 났던 사진하고 자동차가 있고 밑에 1901년에 사고, 영어로 사고, 자동차 사고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스터리를 제가 좀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가 상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007 제임스 본드 첩보 영화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 초기에 션 코네리 제1탄의 주역이었던 주연 배우 션 코네리가 타고 무진장 활약을 하던 그 자동차 기억나시죠? 바로 영국제 스포츠카, 명스포츠카입니다. 에스턴 마틴. 이 에스턴 마틴에 대한 그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에스턴 마틴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국의 전통 깊은 스포츠카로 유명합니다. 이 에스턴 마틴은 1922년에 라이오넬 마틴이라는 그 귀족이 스포츠카를 만들고 싶어서 세운 자동차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22년 세워가지고 역시 이제 초기에 20년대, 30년대는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세우면 일단 선전하는 최고의 방법이 레이스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역시 에스턴 마틴도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30년대 그 유명한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그 다음에 영국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랠리에 출전해서 많은 우수한 그 성적을 올립니다. 이래서 에스턴 마틴이 유명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에스턴 마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모델이 바로 1958년에 만들어낸 DB5라는 시리즈입니다. 바로 이 차가 007 첩보 영화에 등장한 차인데, 그런데 이 회사는 너무 장사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특히 그 소량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가 참 경영이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누적 적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60년대 초에 이 부도 위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고 중력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61년 봄에 느닷없이 헐리우드에서 전화가 옵니다. 바로 당시에 유명한 감독 테레스 영 감독이. 이 테레스 영 감독이 에스턴 마틴의 사장을 보고, 마틴 사장, 여보시오, 우리 007 본드, 제임스 본드 첩보 영화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적당한 차가 없는데, 마침 숀 코네리가 그 DB5 시리즈를 추천을 하는데, 하나 만들어 주시오.
두 대만 만들어 주시오. 내가 요구하는 각종 장비를 붙여가지고 만들어 주시오 해서 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넘어가는 회사에 차 한두 대 주문을 받아봤자 이거 뭐 별 효과 있습니까? 그저 물에 물타기죠. 그런데 한 중역이 있다가 이왕에 믿자 본자니까 한번 만들어 줍시다. 또 유명한 테레스 영 감독이 요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대를 만들어서 바쳤는데 이 007 제임스 본드 영화가 1탄이 나오자마자 주워서 대히트를 이 007 영화가 히트하는 바람에 따라서 이 에스턴 마틴도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이 에스턴 마틴이 부도 도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갖다가 살린 그런 기사를 가진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아직까지도 지금 생산해 나오는데 그동안에 몇 번 모델 체인지를 해가지고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이 새로운 그 모델 에스턴 마틴 뉴 모델을 다시 그 007 영화에 등장시켜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스턴 마틴이 유명한 게 60년대 당시에 그때 생각지도 못한 장비를 달았어요. 우선 내비게이션을 60년대에 달았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쓸 수는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기관총 달고요.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기름총 답니다. 뒤에 기름총을 달아가지고 따라오는 적의 차를 못 따라오게 기름을 쏘면 미끄러져가지고 못 따라오는. 거기다가 옆에서 보타만 눌리면 바퀴에서 창이 튀어나와요. 옆에 근접 못하게. 그 다음에 보타만 눌리면 비행기 의자처럼 전투기 의자처럼 팡 튀어서 운전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갖가지 장치를 했기 때문에 에스턴 마틴이 너무 신기한 차로 물론 영화도 박력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신기한 차로 인기가 빵 떠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은 예전부터 스포츠카 생산국으로 유명합니다만 에스턴 마틴 요새 몇십 대 남아있는데 이게 차값 클래식카 거래에서는 몇십만 달러씩 거래를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에스턴 마틴 007 본드 영화의 제1호차 소개해드렸습니다.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승용차는 두 바퀴 굴림이라는 게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뭐 그렇습니다만 앞바퀴 두 개를 굴르든지 뒷바퀴 두 개를 굴르든지 이 두 가지 이 형태의 자동차 구동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승용차가 이 구동 방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 미국에서 찝차가 등장하면서 이 찝차가 사륜구동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SUV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우리나라에도 사륜구동의 SUV 차가 많이 생산되죠. 그런데 이 SUV하고 승용차하고 또 좀 격이 다릅니다. 승용차는 낮고 쿠션이 좋고 그래서 사륜구동이 갈 수 있는 험한 도로는 잘 못 가죠. 낮아서. 그런데 이 장르도 깨트린 최초의 사륜구동 승용차 오늘 얘기입니다. 최초의 사륜구동 승용차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우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아우디 콰트로라는 자동차입니다. 이 아우디 콰트로 사륜구동차가 나오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 물론 사람들도 추위에 떨었지만 자동차가 너무 떨었습니다. 이 휘발유 기름이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이 독일의 그 아우디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름을 적게 먹고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서 그 성능 좋은 BMW하고 벤츠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름 적게 먹고 힘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 수 없을까?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차. 이래서 당시 70년대 말에 아우디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었던 페르디난드 피에히 좀 이름이 까다롭습니다. 이 페르디난드 피에히는 누구냐 하면 포르쉐 박사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포르쉐 아시죠? 이 피에히하고 그 밑에 기술 총 책임자로 있던 스토크마 이 두 사람이 생각을 짜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용차를 저 집차 모양으로 4바퀴 굴림을 하자. 그러면 앞뒤 바퀴가 전부 다 엔진 힘이 걸려서 굴러가면 더 속도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배기량을 축소를 시키자. 2000cc 가지고 축소 배기량을 낮추는 대신에 기통수를 하나 늘리자. 그래서 이 아우디 카투로가 최초의 5기통 엔진을 개발해냅니다. 과거에 엔진의 기통수는 4기통, 8기통, 12기통으로 나가는데 5기통이라는 개념을 이상해봤어요. 그래서 5기통 엔진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하나 접목이 상시 4바퀴를 굴릴 수 있는 아주 이건 처음으로 이 아우디에서 개발한 건데 비스커스 커플링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엔진의 힘, 토크, 비틀림을 앞바퀴와 뒷바퀴에 공정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회전을 할 때나 구를 때는 별 이상이 없어요. 이래서 드디어 개발해낸 것이 1981년 아우디 카투로입니다. 이 콰투로라는 말은 바로 4바퀴라는 뜻입니다. 4바퀴 굴림. 이 아우디 콰투로 그저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역시 좀 성능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우디에서는 이 아우디 콰투로를 유명한 랠리 WRC 세계 랠리 챔피언에 출전시켜가지고 82년부터 85년까지 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승용차가 못 가는 승용차형 레이스카가 못 가는 곳은 막 차고 달리는데 그 성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륜구동 승용차의 개척자 제1호는 아우디 카투로라. 이래서 명차의 대열에 끼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좁아 야단입니다. 특히 자동차 주차 전쟁이 지금 오늘 얘기 아닙니다. 과거에 70년대부터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주차 전쟁, 특히 도시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요새는 어느 동네에 보니까 이 담을 다 헐어가지고 서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걸 봤습니다만 어떤 분은 보면 말이죠. 이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안쪽에 있는 자동차 못 나오게 그렇게 해놓은 분들 다 있습니다. 다 같이 편하자고 타는 자동차 서로 양보해가면서 주차 전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바로 집 근방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 안 가고 꼭 문 앞에 세우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차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요새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옵니다. 주차 양보 정신 우리 잊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